면유지요. 구부려 보니까 땅이 있고 앙유천, 우러러 보니까 하늘이 있구나. 정기중, 정자를 그 가운데 세우니 흥호연, 호연지기가 일어나는구나. 이 호연지기는 맹자에 나오는 말씀으로서 그냥 단순히 혹한 뜻이 아니라 정말로 맹자가 그래 말했죠. 대장부가 뭐가 대장부냐? 대장부는 호연지기를 가진 사람이 장부다. 호연지기란 뭐냐? 사람이 가지는 심성. 이게 저 우주 천도만큼 다 원래 같은 거니까. 그 사람이 자기 마음을 자꾸 움츠리면은 줄어들고 펼치면은 우주만큼 크니까 얼마만큼 내 마음을 저 우주의 도리만큼 펼치면 그게 바로 호연지기다. 저번에 시조 한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죠? 10년을 경영하여 이 초강간 지어내니 청풍이 방칸 차지하고 차지하고 명월이 방칸 차지하고 이거 공간이 없으니까 저 강산은 막 안 가져오고 둘러두고 보리라. 우리 지난 시간에 그 정송강 성산별곡 이야기하면서 했던 곳입니다. 어떤 진화손이 성산에 머물면서 서하당 시경정 주인아 내 말 듣소 할 때 그 서하당 시경정이라는 게 대충 그런 거죠. 이 김성원, 이멍영 이런 분들이 두 분 옹서간이죠. 김성원이 자기 장인인 이멍영을 위해서 정자를 지었다 하는 것이고요. 또 밑에 보면은 그 서하당이라고 있습니다. 이름들이 참 재미있죠. 서하당, 그 노을이 머물러 사는 집, 시경정, 그림자도 쉬어가는 곳. 그래서 굉장히 그 풍류를 읊은 것이고, 그 풍류 때문인지 보면 오시는 길에 그 언덕이라든지 요 밑에 유난히 상사화가 많이 피어 있죠. 상사화. 꽃은 피어서 잎을 보지 못하고 지고 잎은 피기 전에 꽃이 져버리니까 이 꽃도 아마 상사화가 있는 것 같고, 또 그 시경정 그 이름에 걸맞게 정말 그 소나무들이 참 좋습니다. 아까 그분들은 두 분이 그 옹서지간이고, 또 송강도 여기에서 그 젊어서부터 공부를 했지요. 물론 그분은 태어나기는 여기서 태어난 분이 아닙니다만은 그분의 일생에서 워낙 왕실하고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그 아버지 때부터 때로는 엄청난 그 부와 권력을 누렸고, 또 어떤 때는 자기 집안이 참혹하게 사람이 죽어나가는 이런 걸 경험하기도 했었고, 하다가 그 아버지가 관직이 복귀되고 해서 이 부근에 와서 10대 후반부터 공부를 했지요. 시경정, 서하당, 저 환벽당에서 이 주위에 그 송강과 그 선배들, 아까 말씀드린 이 호남의 인사들의 워낙 그 강한 그 인적 유대하고, 또 그러면서도 그들이 혼맥도 서로 통하고, 그래서 사실 송강만 하더라도 저 건너 환벽당에서 공부하던 김윤재란 분의 손성가 외손성가 그래 됐죠. 그래서 이제 그들이 김윤재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낮에 꿈을 꾸는데 저 앞에 개울에 용이 한 마리 있더라. 그래서 꿈을 꾸고 보니까 아주 잘생긴 청년이 그렇게 그 물에 있길래 그만 데려다가 자기 제자를 삼고 또 그렇게 인척이 되고, 이래서 이 호남 인맥들이 아까 말씀드린 면항정 송순을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긴밀하게 학문적으로 또 혼맥으로 그렇게 맺어져 있습니다.
경상도 쪽으로 가게 되면 서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쪽은 서원 문화라고 합니다. 정자라고 하는 것은 땅을 받고 잠시 마루에 걸터 앉아 쉬는 곳을 말합니다. 또 경상도가 문학과 역사, 철학이 있다면 이쪽은 시서화가 발달된 곳입니다. 바로 경상도가 선비문화라면 이쪽은 살인문화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계산의 풍류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문학이 바로 이런 가사문학. 노래가자 말사자, 말을 노래처럼 한다. 훈민정 이후의 우리 문학입니다. 자, 훈민정 우리 전라도 말로 이렇게 말합니다. 경상도는 어떻게 말하는지 몰라라도 시방나라 말쌈지가 떼놈들 말하고 솔찬이 거시경께로니 그 시로는 인력들끼리 그 뜻을 거시길 수 없은 게 누구 거시기들이 씨부릴 것이 있어도 허벌나게 깎아보지 않겠냐. 그렇고 놈이어서 나가 새로 28자를 머시게 했으니까 너희들은 수월하니 기업으로 갖고 날마다 씀소롱 편하게 살아보러라니. 이것이 전라도 훈민정입니다. 자, 훈민정 이후에 나온 우리 문학, 이런 가사 문학이라 하는 것입니다. 한번 이 부분만 한번 따라 해보세요. 높은 듯 낮은 듯 시작. 긋는 듯 있는 듯 숨거니 배거니 가거니 머물거니 오르거니 나르거니 장공에 떠나거니. 그 안 보고 그냥 듣고 따라서 하면 되지. 꼭 그놈을 확인하려고 난리를 치게. 입은 입대로 귀는 귀대로 지금 따로따로 놀고 있구만. 그냥 동감정 출연 이런 인물에 대해서 그지 좀 더 이제 자세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실제로 그분들이 이제 그 풍류를 즐기던 장소로 오니까 더 이제 실감이 난다는 거. 평소에는 보지 못하는 이런 여행지를 인문학적으로 연결돼가지고 되게 많이 둘러볼 수 있었던 것 같아서 좀 의미도 있고 재밌었던 것 같아요. 네, 오늘 탐방은 가사문학의 현장을 찾아왔습니다. 그동안 책과 자료를 통해서 보아왔던 문학작품과 작가의 세계를 실제 현장에서 바라보는 그런 공부였습니다. 특히 면왕정이나 시경정은 다른 관광지와는 달리 이 지역 문화의 중심지를 이루었기 때문에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문헌과 좋은 자료를 집약시켜 놓고 있는 이곳 가사문학관에서 영상물과 다른 필사 자료들 그리고 목판 자료들 이런 것을 보면서 실제 우리 문화의 모습을 같이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는 것으로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공부할 내용은 전남 담양에 있는 그 가사문학의 산실과 또 거기서 생산된 작품 그리고 작가들의 삶을 통해서 16세기 한국 사회의 인문학과 자연에 관한 여러 가지 내용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 그 같은 시기에 유사한 사람들의 문학입니다만은 조금 더 그 가사 쪽으로 관심을 더 가지고 또 그들이 이 자연이라는 공간 속에서 어떻게 살아갔는가를 좀 더 관심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이 작품 문제는 사실은 우리가 다음 주에 가는 거리가 멀고 시간이 깁니다. 그리고 현장도 있고요. 그래서 그 구체적인 작품은 가는 도중에 차 안에서나 또 현장에서 정말 현장을 확인해 가면서 조금 더 읽어볼 수도 있고 서로 토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그 개략적인 것과 또 주변적인 것, 바탕이 되는 생각 이런 것을 좀 더 미리 살펴볼까 합니다. 그 이야기를 출발하려니까 자연이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보통 우리가 자연 그러면은 뭐 그 산천이나 거기에는 나무나 돌 이런 것들을 흔히 자연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일상적 용어에서도 자연스럽다거나
또는 사람에 대해서도 자연인이라거나 뭐 어떤 심지어는 꾸밈에 대해서도 꾸며놓고도 자연미인이다 이렇게 볼 때 이게 자연이라는 것이 과연 저기에 눈에 들어오고 귀에 들리는 사물만인가 이런 생각을 다시 하게 됩니다. 이 자연이라는 것은 어떻게 다가오는가 몇 가지 관점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제일 앞쪽 8쪽에 있는 겁니다만은 자연은 그 자체로서 자족적 질서를 가진 대상이다. 자연이라는 것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자족적 질서를 가졌다. 어쩌면은 우리 인간이 볼 때 왜 저럴까 싶지만은 그것은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고 사실은 그 속에 변하지 않는 자족적 질서가 있다라는 것을 길게 보면 발견하는 거죠. 이 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누구나 언제나 자연을 보지만은 어떤 사람들은 보는 관점이 왜 이렇게 더우냐, 왜 이렇게 추우냐, 올해는 왜 이렇게 그 이상 기온이냐, 올겨울은 왜 이러냐, 라고들 자꾸만 왜 이렇게 특별하냐를 생각한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일상적인 감각인데 여기에 매몰되지 말고 좀 더 깊은 지혜를 갖추어 보자는 겁니다. 그랬을 때 어떤 사람은 올여름은 별로 덥지 않았지만은 그래도 봄보다가는 평균 기온이 높았고 겨울보다가는 평균 기온이 높았다. 이 사실은 틀림없으니까 올봄이 올여름이 조금 더웠다는 사실은 구체적인 사실이지만은 그래도 여름은 봄보다가 덥고 겨울보다 더우니까 이 사계절의 변화라는 것은 일반적인 변화만 원리에 속한다. 이렇게 받아들이자라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원래는 왜 이렇게 흉년이 들고 하필이면은 과일이나 곡식을 벌레나 균이 다 파먹어서 영 세상 망할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고 안타깝지만은 이 일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이러니까 이거 큰일 났다. 라고만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그런 때도 있고 덜 그런 때도 있다. 왜 그러냐. 이 우주의 변화에서 어떤 때는 균이나 병충해가 더 창궐할 때가 있고 뭐 그것도 참아내고 나면은 좀 나아질 것이다. 다 없어진 것 같지만은 그래도 정도의 차이지 곡식이나 과일은 남는 것이다. 이런 것을 받아들이자라는 태도라는 거죠. 그래서 좀 더 큰 안목으로 보면 이 자연이라는 것은 그렇게 뭐 왔다 갔다 하는 것만이 아니라 왔다 갔다 하는 것 속에 변함없는 원리가 있다. 자족적 질서를 가진 대상이다. 라고 파악하는 지혜, 또 그것에 대한 신뢰라는 거죠. 아마 이런 문제는 언제나 누구에게나 있었던가 봅니다. 흔히 지금 우리가 문학을 하고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대표적인 것으로서 많은 사람이 그렇구나 하는 유명한 작품이 소위 송나라 때 소동파의 적백보란 작품이죠. 아마 이분은 고려시대 이후의 한국 문화사에 큰 영향을 많이 끼쳤습니다. 특히 고려 후기가 되면은 고려 후기에 이제 문인 또는 지식인들에게서 소동파란 사람의 영향은 절대적일 만큼 심지어는 과거를 보고 나면은 야, 올해도 몇 명의 소동파가 나왔구나 라고 그저 이야기할 만큼 큰 영향을 미쳤던 인물인데 우리에게 잘 알려진 적백보란 작품이 있죠. 거기서 아주 중요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누구나 받아들일 수 있을 만한데 물론 적백보란 작품은 이제 조금 한 달 좀 지났습니다만 한 달 넘어 지났네요. 음력 7월 16날 정말 달 밝고 서늘한 그때에 적벽이란 장강의 한 지역에서 노래를 하면서 지은 작품이죠. 아마 이게 한국 사람에게 얼마나 크게 영향을 미쳤든지 특히 우리 경남 지방에서는 요 몇 년 전부터 이 문화 콘텐츠라든지 해서 소위 적벽부를 재현하는 그런 행사들이 각 군데군데 있습니다. 이걸 소위 동범, 여러 사람이 함께 배를 띄운다 해서
한국 사회에서도 역시 배를 띄우고 거기서 시를 쓰고 서로 교류를 하고 학문을 토론하고 이런 것들이 여러 군데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우리 경남 지방은 그 낙동강 하류라서 물 흐름이 느리니까 배라는 것은 옛날 사람들 뭐 기계 모터 없을 때는 우선 느려야 되니까요. 느리고 경치 좋은 곳 대표적인 곳으로서 그 남지 건너 함안 그 경양대 밑에 있었던 그 동범들 그래서 이곳에서는 그 자주 지역의 선비 또는 유림들이 풍류와 학문을 함께 나누는 오늘날로 치면은 일종의 연회이면서 현장 학회 우리가 다음 주에 가고자 하는 답사 같은 게 전형적으로 그런 것이었죠. 그래서 오늘날 이르기까지 그렇게 기리고 또 본받으려고 할 만큼 이 소동파의 적벽부는 뭔가 중요한 삶의 지표를 보여주는 것인데 아마 이 자연 또는 자연스러움이라는 것에 대해서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죠? 그저 무슨 뭐 열매가 있으면 따먹으면 좋다든지 그늘이 있어 시원하다든지 그런 게 아니라 조금만 생각해 보면은 자연이라는 것은 저 자족적 질서를 가진 어떻게 사람이 쉽게 이렇게 해버릴 수 없는 그런 대상이다. 이런 생각을 어떤 사람들이 그 생각하고 작품으로 써서 조금 더 절실하게 표현해주고 그것을 받아서 아 그렇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조선시대 사람이라는 거죠. 그럼 그전의 사람들은 왜 안 그랬느냐? 크게 봤을 때 사람의 생각이 아주 큰 단위의 시간 속에서는 변한다는 거죠. 가령 우리는 삼국시대나 신라시대에 왜 아까처럼 그런 작품이 많이 나타나지 않느냐? 그 대신에 삼국이나 신라시대 작품을 보면은 무슨 나무에서 귀신이 나와서 어떻게 됐다든지 인간의 질병이 들었는데 나무에 비니까 인간의 병이 나무에 옮아가고 그 대신에 사람이 살았다고 한다든지 뭐 어떤 일이 있으니까 그 산에 큰 바위가 쪼개지면서 그 사람에게 계시가 내렸다든지 이런 건 또 썩 흔하죠. 전설이나 신화나 그런 건 뭔가 우리가 보는 16세기적 그런 유학의 엘리트들 보다가 훨씬 고대로 가면은 그럼 그 자연이라는 것은 그 자체가 사람과 구별되지도 않고 때로는 사람의 삶에 간섭하고 이런 것이다 라고 하는 사고가 있을 때는 자연이라는 것은 아 저러니까 저걸 본받아야지 라기보다는 내가 자연 속에 들어가기도 하고 정말로 사람이 죽어서 한 그루의 나무로 태어난다는 이야기도 있고 그런 걸 받아들인다는 거죠. 이래서 우리가 지금 확인하려고 하는 16세기 조선사회에 관심을 가지니까 그들의 삶 속에서는 자연을 그렇게 파악했고 어쩌면은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남아있다는 거죠. 사실 우리는 고대인들과 전혀 다른 삶을 사는 것 같지만은 아까 말씀드렸던 고대인들이 사람, 자연, 사물, 귀신, 하늘, 지하에 대해서 같은 생각이 우리에게도 그런 유전자가 좀 남아있는 거죠. 어떤 문제는 남 앞에 드러내어서 말하기는 조금 못하지만은 혼자 가만히 생각해보면 아 나에게 우리의 한 100대조 할머니나 70대조 할아버지가 가졌던 생각이 부분적으로는 남아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모여서 이런 기구와 더불어 이런 시설에 있을 때는 뭐 전혀 그렇지 않다가 어느 날 혼자 밤중에 시골 마을에 초가집을 지나가면은 혹시 귀신 나오는 거 아니가? 그러니까 현대의 이런 삶 속에서 귀신 이야기 하면은 귀신 같은 이야기지만은 어느 순간에 우리는 내 마음속에 귀신을 두려워하고 정말 내 주변에 머리가 쭈뼛하면 귀신이 왔나 봐. 이거는 우리가 백대조 고대 할머니들한테 받은 유전자가 평소에는 숨어 있다가 어떤 장면은 나타나기도 하고 절실하게도 하고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삶은
개인의 삶이 그 지속적일 뿐만 아니라 인간으로서 삶도 영속적인데 그 중에 우리가 가려고 하는 담양의 문화의 바탕에 되는 사람들은 그런 사고를 가졌기 때문에 거기에 정자를 짓고 그 정자에서 바라보는 세상은 이런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이런데 한번 눈길을 주어서 같이 느껴보자 하는 점에서 우리 선조들은 이 자연이라는 것을 온전한 자족적 질서를 가진 대상으로 늘 바라봤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결국은 자연은 인간이 돌아가야 할 귀의 처이다. 이런 문제는 어느 시대나 사람이나 특히 종교적 태도에 따라서 다르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조선시대는 무슨 종교적 태도라든지 아주 괴상한 것에 대한 관심이라든지 이런 거를 보다는 상식적인 것을 늘 중시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과 몸 결국은 어디로 갈까 하는 생각에서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가진 종교적 태도에 따라서는 다르지만은 우리가 가진 종교 같은 걸 내려놓고 좀 평범하게 일상을 중시해 보면은 결국은 사람이라는 것은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닌가. 특히 조선시대 분들은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사람의 몸을 이루는, 몸뚱을 이루는 것은 특히 금목, 수, 화, 토. 이분들은 그랬죠. 주역에서 말한 대로 금목, 수, 화, 토라는 오행과 방향으로서도 동서, 남북, 중 이런 방향과 또 색깔로도 청홍, 흑, 황, 백 이런 것과 거기다가 사람의 심리적 태도도 인의, 예지, 신 이렇게 맞추고 아마 이렇게 사람의 신체와 마음과 우주와 방향과 색깔과 이런 것들을 일관되게 연결함으로써 우주적 질서를 발견하고자 했던 분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란 것도 결국은 정확히 알 수 없지만은 우리 몸뚱이는 그런 흙이라든지 물이라든지 돌이라든지 뭐 이런 성분에서 와서 금목수와 토가 잘 완벽하게 모여서 우리 몸뚱이를 이루고 그러면서 세월을 지나서 변하기도 하고 어느 순간이 되면은 누구나 면할 수 없게 이런 것들이 크게 변한다. 죽는다라는 용어를 쓰기 싫으니까 크게 변한다. 변하고 나면은 아주 자연스럽게 우리 몸을 이루던 피라든지 이런 것들은 물의 성분으로 돌아가고 또 어떤 성분들은 흙으로 돌아가고 이런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자라는 삶의 지혜를 가졌다는 거죠. 또 이렇게 5가지 요소뿐만 아니라 사람의 마음 속에는 소위 음양이라고 하는 원리가 있었어. 상대적으로 높고 낮고 밝고 어둡고 뭐 크고 작고 통하고 막히고 이런 상대적인 작용 내지 그것들의 원천을 뭐 어떤 용어를 쓰기 어려우니까 그만 편리하게 음양 이런 용어를 썼고요. 결국은 이것이 우리 신체와 정신의 생명작용들이다. 그래서 우리 사람의 아까 말씀드린 정신적 태도뿐만 아니라 우리 육신이나 또 삶의 현적들도 결국은 저 자연과 더불어 같아야 되는 것인가. 그래서 자연의 어떤 것은 단단하고 어떤 것은 빠르고 어떤 것은 높고 이런 데서 우리 사람의 몸을 이루는 것도 어떤 곳은 뼈는 단단해야 되는 것이고 또 피는 부드럽게 흘러야 되는 것이고 숨은 고요해야 되는 것이고 소리는 우렁차야 되는 것이고 이렇게 우주 자연의 모습과 현상 이것 속에서 우리 삶이 온전하게 지속되고 온전하게 끝난다라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그 속에서도 일상은 수없는 희노애락과 번민과 갈등과 견딜 수 없는 고뇌와 이런 것으로 이루어진 게 사람의 삶이다라는 거죠. 인위적이고 인공적인 것이 사람을 편리하게도 해주지만은 그것 때문에 걸려서 넘어지기도 하고
자동차에 다치기도 하는 것이고 때로는 사람이 만들어 놓은 물건이 넘어져서 불편하기도 한 것이고 그런 것이다. 이런 사람 사이의 갈등, 사람을 만든 사회 조직의 뭔가 번민 이런 것이 지나면은 또 사람은 애당초 우리 자신이 그렇게 파악했기 때문에 그것이 없고 그것이 해소된 그 무엇에 대해서 한없는 동경을 한다는 거죠. 오히려 도시적인 삶, 현실적인 그 생업 문제, 또 가족을 포함한 인간 사회의 갈등, 그 갈등 속에서 상처, 이런 것이 없을 수 없는 게 사람인데 오히려 이럴수록 뭔가 생각한다. 그때에 사람이 자연, 고향 또는 전원, 산천 그것이 가능하게 했던 어린 날이라는 겁니다. 이처럼 사실은 사람이 마음이 괴롭다든지 번민과 갈등이 있다든지 육신이 힘든다든지 어느 사회에 적응을 못한다든지 그런 때에 결국 자연이라는 것은 자연도 저렇지 않느냐, 자연도 저 무성한 숲도 가을이 되면 잎이 지지 않느냐, 그렇듯이 인생도 나이가 들면은 이렇게 한 걸음 물러나는 게 내가 한 걸음 밀려났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물러나는 것, 이게 우주 아니냐, 이렇게 해서 사람이 그 귀의체로 삼는다는 점에서 그 삶의 감성들을 순화시키고 너그럽게 하는 그런 대상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각하면 철학적 사유를 확인한다. 사실은 우리는 16세기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정말 별처럼 많은 철학자들이 나와가지고 일상의 삶이나 정치나 사회나 이것을 어떻게 하면은 이상적인 상태로 만들까라고 생각을 해 왔었습니다. 그러지 않으니까 복잡하게 이와 기라든지 성과 정이라든지 또는 윤리와 원형이라든지 동과 정이라든지 원리와 응용이라든지 이런 복잡하게 짝이 없는 철학을 아주 체계적으로 구성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설명하려고 하니까 참 어렵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퇴계 선생이든지 율곡 선생이든지 이 깊은 내면의 세계를 설명하려고 하면은 누구나가 귀로 듣거나 눈으로 보아서 알아야 될 거 아니냐 해서 이런 분들은 예를 들면 물이 있다 하자. 이와기라는 것을 우리가 이기 이런 말만 들어도 벌써 골치 아픕니다만은 이러니까 이분들은 그러셨죠. 이 세상에는 강물, 흐르는 물, 흐린 물, 맑은 물, 소금 물, 수증기, 비, 우박 이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물의 상태들 아니냐. 그럼 이런 물의 상태란 게 있으니까 그런 물의 현 상태를 가능하게 하는 물이란 거에 본체가 있을 거 아니냐. 이 둘의 관계를 어떻게 설명할까 해서 어떤 분들은 그 물의 원형이 따로 있고 이것이 이런 현상으로 나타날 뿐이다. 그래서 이런 현상들을 가능한 대로 제거하고, 가령 흐린 것은 흐리다는 그 점을 제거하고 소금물은 짜다는 걸 제거하고 이렇게 해나가면은 결국 물의 원형을 만난 거 아니냐. 그럼 물리학 왜 했느냐? 두말할 것도 없이 그렇듯이 우리는 어떤 때는 너무 슬픔이란 감정 이거를 조금 절제하고 어떤 때는 서로 사이가 좋을 때도 좋다는 데 빠지지만 말고 좋다는 데는 빠지기만 해버리면은 결국은 거기서 약간 넘치거나 서운함이 생기기 쉽다. 또 자신이 왜소하고 자신 없을 때도 그래서 삶의 가치가 없지 않느냐 할 것이 아니라 내가 왜소하다는 것을 조금 더 북돋워서 아니다. 내가 비록 신체는 작지만은 또는 마음은 여리지만 그래도 내가 살아온 과정에서 어느 순간에 내가 한없이 마음이 여린 사람이지만은 가령 자식이 위험할 때는 내가 얼마나 용감했던가 이렇게 함으로써 사람의 본성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런 응용에까지 가는 거죠. 결국은 이분들은
자연의 그 해가 뜨고 지는 거라든지 사계절의 변화라든지 또는 흐르는 물과 고인 물이라든지 이런 자연이라는 것을 그냥 나와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나라는 인간의 본질을 탐구해가는 철학의 대상으로 삼자는 생각을 하셨고, 이런 생각들이 그 평소에 어떤 것은 철학적 논문으로 쓰이기도 하고, 어떤 것은 짧은 한시로 쓰이기도 하고, 어떤 것은 사람에게 다가가는 시조로 쓰이기도 하고, 또 어떤 것은 좀 더 자세한 가사로 쓰이기도 하고 이랬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가사 작품을 읽으면서 그냥 산을 노래했네, 들을 노래했네 아니라 이분들은 왜 산은 거기에 그렇게 배치하고 산 이야기를 하면은 반드시 물 이야기가 나오면서 왜 물은 그렇게 흐른다고 했는가를 좀 생각해 보자는 거죠. 사실은 이 문학 작품이고 문예적인데 너무 뭐 도덕 같은 것만 하지 않습니까? 하는 건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시기 이분들의 문학 세계 중에서 그런 측면을 보자니까 예를 든 거고요. 그러다니까 그분들은 그렇게 갑갑하고 얽매인 사람이라는 오해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지금 보는 것은 자연입니다만 사실은 여기 어설프게 작품 하나 적어 놨는데 이게 그 지난 시간에 그 오륜을 했던 그 송순이라는 분의 이분도 그 사실 이분이 쓴 시조 한 21편 중에서 오륜은 5편 뿐이고 나머지는 굉장히 그 자연 친화적이거나 또는 그 사회적 삶에 대해서 썼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한 20편 중에서 제 생각에 그 사람의 삶을 오륜적인 측면에서 보는 것과 그 맞은편에서 전혀 다른 폭, 그러니까 무지개로 치면은 이쪽 색깔에서부터 맞은편 색깔이 무엇일까 하고 찾다 보니까 그런 작품 중에 이쯤이면은 대표적인 게 아닌가 싶은 작품이 하나 들었습니다. 오륜가를 쓴 송순의 다른 작품 중에서 이런 작품이 있습니다. 아마 이것도 면왕정에서 썼는가 봐요. 면왕정 자병, 면왕적 잡가 중에 한 편인데 전혀 다르죠. 10년을 경영하여 초려한간 지어내니. 초장은 그렇습니다. 10년 동안 기획을 하고 실천을 하고 해서 겨우 초가 한 간을 지어냈다. 그 초가가 면왕정인지 아니면 면왕정이 아니라 마음속에 있는 그 무엇이든지 라는 거죠. 아까 도연명 이야기 했습니다만 사실은 뭐 시대를 떠나서라도 그 나이가 한 50대를 넘은 대한민국 남성들의 공통적인 로망 중에 하나가 그거죠. 내 고향 아니면 그 어디쯤 하게 집을 짓고 그다음에 거기서 꽃을 심고 해가 떠오르면은 여기에 무슨 나무를 심고 이런 기획 참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건 좋은 꿈이기도 하고 사람 그런 꿈 없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더구나 아파트 위층에서 쿵쾅거릴 때일수록 내 기어이 이런 걸 떠나서 내가 어느 한적한 곳에 내 고향 부근에 그렇게 예쁜 집을 짓고 나도 내 집에서 기분 나면 노래 한 곡 좀 부르고 성질 나면은 뭐 확 집어 던지고 이래도 큰 탈 안 나는 그런 전원을 갖고 싶다. 아마 많은 50대 이상 한국 남성들의 로망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그 내외관 안에서 조용히 이런 이야기를 하고 꿈을 꾸노라면은 그것을 한참 듣고 있는 부인은 그러죠. 그런 소리 하지 마소. 그 벌레 지내다고 하려고. 그게 현실이죠. 아마 이분도 그런가 봅니다. 10년을 계획하고 준비해서 초강간 지어 놓으니까 반 칸은 청풍이요 반 칸은 명월이라 반 칸에는 맑은 바람을 들여놓고 반 칸에는 밝은 달을 들여놓고 아까 소동파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저 산 위에서 뜨는 밝은 달은 아무리 빛을 쐬도 줄어들지 않고 누가 고마해라 그만 사람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청풍은 지나가는 거니까 내 집에 들어놨다고 해서 청풍이 없어지는 거 아니고 반 칸은 명월이라
반 칸은 밝은 달빛이 비춰든다. 달빛은 내 집에 들어도 남의 집 안 가는 거 아니니까. 그래서 반 칸은 청풍, 반 칸은 명월이다. 강산은 들일 데 없으니 둘러보고 보리라. 강과 산은 이 내 집에 둘 곳이 없으니까 할 수 없다. 그냥 뭐 울타리 삼아서 빙 둘러라. 그래서 청풍과 명월을 내 집 그 주인으로 삼고, 그 저 강과 산은 둘러서 내 집 울타리로 삼고, 어떻게 보면은 저 천지강산을 내 것으로 삼고 싶다는 탐욕스러운 면이처럼 보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 그만 그거 다 내 집이다. 내 집이지만은 내 집인데 난 어디서 사노? 살 데 없다. 그럼 결국은 내가 강과 산에 살고 내가 청풍명월 속에 사니까 청풍명월과 강과 산을 내 거로 삼고 싶다는 생각이 결국 나를 저 청풍명월 속에 내맡기고 싶다. 모든 것을 내가 소유함으로써 내 삶이 풍요로워지는 것이기도 하지만은 이건 결국 나를 저 속에 다 던져버림으로써 세상이 풍요로움으로써 내가 풍요롭다 하는 이런 아까 말씀드린 그 자연이라는 것의 여러 측면을 사실은 녹여놓은 이런 걸 가지고 이제 그 자연 친화적이다. 정말로 무라일체다. 저 사물과 내가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한 몸이다. 무라일체가 되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나에게 끌어온다고 했지만은 결국은 끌어와도 괜찮은 만 끌어오니까 나를 내주는 것. 이렇게 그 이분은 자연 속에서의 삶을 늘 노래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런 점이 있기 때문에 그가 말한 오륜이라는 것은 인간으로서 얼마나 인간답게 자연스러운 삶이냐. 또 자연을 대해서는 내가 어떻게 하는 게 자연스러움이냐. 적어도 이런 경지에 가니까 그 인간의 오륜과 자연의 자연스러움이 인위적인 것이 아니라 사람 관계도 자연스럽고 자연 관계도 자연스럽고 이런 경지가 되니까 사실은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한시는 가치 있는 것이고 한글씨는 그저 무지한 사람이나 쓰는 거지 라는 생각을 하던 시대에 한글씨로서도 이런 정도까지 사실은 이런 작품을 누군가가 한시로 번역해서 시경 속에 집어넣어 놨다면은 얼마나 그 칭송을 하겠습니까? 이런 거니까 이들에게 자연이라는 것이 그저 좀 편하게 쉰다는 정도는 아니다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뭐 시간이 만만치 않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품을 한번 읽어보시기도 하고 가서 읽으실 수도 있으니까 그 세 개를 보자는 겁니다. 그 면왕정가 대체로 우리가 가면은 장소부터 보면요 이런 것을 기준으로 삼았는데 담양에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은 담양에서 면왕정이나 시경정이라는 것은 참 소박합니다. 어떤 분들은 사진을 보고도 겨우 이거냐? 라고 하지만 사실 면왕정, 뭐 제월봉 언덕 위에 그 한 계단으로 치면은 한 100개의 계단 정도 될까요? 올라와서 그 동그랗게 하는 그게 전부고 그 시경정도 요새는 지형이 변해서 이제 광주호의 제일 상류지요. 아마 지금쯤 되면은 그 물이 좀 많이 찼을 겁니다만 물이 빠질 때는 뭐 저 밑에 광주가 보일 정도로 그런데 그 언덕배기에 그저 요만한 정자 하나 참 소박한 곳이라서 실은 다른 분야의 분들이 담양 쪽으로 가실 때는 별로 안 들리는 곳에 해당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은 우린 작품 속에서 보면은 아 이렇게 일치하는구나. 이 작은 공간에서 엄청나게 큰 세계를 꿈꾸었구나. 이런 거죠. 이제 이걸 보는 것인데요. 이건 뭐 그 시대 분들이 얼마나 소박한가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뭐 퇴계 선생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도산서원은 그렇게 크지만은 퇴계 선생 당시에 집을 짓고
가르치셨던 곳은 도산 서당 해보았자 요만한 정도 그게 전부고, 그 다음에 기숙사도 두 채 조그맣고. 그런데 퇴계 선생이 도산 자병이라는 곳에서 어떻게 도산 서당을 짓고 규모가 어떻고 그 주위의 경관을 어떻게 꾸미고 한 거 보면은 글 보면 뭐 엄청납니다. 엄청난데 글 가보면은 퇴계 선생이 여기는 절의를 상징해서 무슨 사군자를 심고 했는데 그러면 손바닥만 하고, 샘물이라는 것은 항상 사람을 생각하게 하니까 나는 맑은 샘물을 파서 이건 연꽃을 심고 정우당이라고 깨끗한 벗이라고 했는데 정우당 해봤자 그 속에는 물 따르면 한 병 될까? 이렇게 소박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작은 것에서 큰 걸 꿈꿨던 분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면왕정, 식영정은 그렇게 작고, 가사문학과는 시간 봐서 조정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자료들이 많습니다. 자료들이 많고, 그렇지만 원래 가사 자료라고 하는 게 그렇게 서예적으로나 그런 건 아닙니다. 가급적이면 모아놓은 것인데, 특히 영남 지방에서 어떤 분들이 기증한 자료도 많아서 옛날 가사라는 것은 저런 식으로 기록되었고 저런 글씨고 저런 모양이구나 싶습니다. 여기도 보시면은 글씨가 되게 조잡한 글씨가 많습니다. 보면 이걸 글씨가 조잡하다고 말하면은 또 신뢰될까 싶지만은 이게 나중에 가면은 굉장히 보편화됩니다. 그래서 18세기가 넘어서면은 영남 지방에서는 여류들이, 아마추어들이죠, 대거 참여합니다. 그래서 그런 딸내들, 며느리들이 그냥 쓴 거니까 당연히 글씨가 세련되지 못한 거 많고 맞춤법 틀리진 거 많고, 그러나 어떻게 보면은 18세기의 인류의 문화 중에서 일반 가정주부들이 작가로 대거 참여해서 한 5,000편 가까운 작품을 남긴 것은 한국이 거의 유일할 겁니다. 면왕정, 식영정 이런 곳인데 더 말할 것 없이 문학사 전체로라든지 작품의 질량 면에서는 당연히 한국 문학에서는 송강정철이 최고의 지위에 올라 있는 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보는 이런 맥락을 생각해서는 다른 쪽에서 조금 관심이 적은 면왕정, 송순의 작품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시조도 한 20편 되니까 그 자료도 조금 보충해가지고 그날 당일 그쪽에 좀 관심을 갖기 위해서 보겠는데, 이 시간에도 보면은 사실 면왕정가라는 이 작품은 매우 중요합니다. 예술적으로 어떻다기보다는 전체 자연을 다루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분들이 자연관을 확립하고 자연이라는 것은 저는 의미를 가지는 것이다, 그 속에서 삶이라는 것은 이런 가치를 가지는 것이다 하는 관점에서 본다면은 면왕정, 송수는 그런 것을 잘 확인한 분이고, 또 이 다명을 중심으로 하는 호남 가단이라는 용어를 쓰겠습니다. 이 가단이라는 용어는 주로 시를 하니까 노래 같지 않습니다만 오늘날 개념으로 치면 문단이죠. 아마 이 중에도 문예에 관심 가진 분들, 문단 활동을 하시려고 하는 분들 많습니다만은, 사실은 한국의 현대적 문단이라는 것이 가지는 긍정과 부정적인 점에 비해서 이분들이 가졌던 문단은 같으면서도 다릅니다. 오늘 한국의 문단이라는 것이 상당히 제도적이고 인위적이고 강제적인 반면에 이분들은 아주 자연스럽고 수평적인 이런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제도화된 문단의 한 원형이라면은 훨씬 더 자연스럽고 건강한 것이었다 하는 점에서 면왕정, 송수는 한 지역의 문단을 형성하고 경영했다는 점에서 그들 동인들뿐만 아니라 하나의 문학적 삶의 방식
문학적 패러다임을 만드는 분이기 때문에 더 중시한다는 겁니다. 그런 것이 잘 드러난 것이 면왕정가인데 간단히 뭐 이렇다는 거죠. 내용은 지금 다루지 않겠습니다만 그 면왕정가 한 편이 짧지만은 구성을 보면은 이 구성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자연에 대한 사유를 드러냈다. 보면 첫 번째로는 정자가 앉은 자리에 대해서 맨 먼저 였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은 무등산이 동쪽으로 쭉 뻗어와 가지고 제월봉을 이루고 제월봉 7 봉우리 중에 한가운데 머리에다가 정자를 앉혔고 그러니까 이 정자는 마치 학이나를 펼친 것 같고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보면은 방향이 꼭 동쪽이냐 하는 건 별개지만은 오늘날 지도상에서 보는 방향과는 얼마 정도 차이가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뒤에도 이분이 실질적으로 지리적 공간보다가는 동서남북 중한 여기에 맞추어서 배열을 했습니다만 여기에 나오는 지명과 위치라는 것은 자연과 상당히 일치합니다. 이만큼 그 자기가 사는 세계, 뭐 서울이라든지 궁궐이라든지 임금이라든지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사는 세계, 내가 사는 공간은 현실적으로 이런 곳이다. 이런 곳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우리 스스로도 어떤 사람은 고향 땅이 뭐 고생스러워서 보기 싫은 사람도 있는 것이고 내 고향은 왜 이렇게 못났을까 싶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그러죠. 나는 좀 너른 데 살다가 이 동네로 시집 왔는데 내가 시집 오고 보니까 앞산이 자꾸 이마를 때린다.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내가 너 집에 시집 오고 나니까 아침마다 앞산이 이마를 자꾸 때린다. 내가 너 집에 시집 오니까 그건 안 맞잖아요. 시집 와서 너 집 됐지. 너 집에 시집 온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노인이 가끔 계십니다. 어쨌든 그러긴 하지만은 결국은 내가 사는 곳 이걸 어떻게 교정하는가. 이분은 그 유명한 그 무등산이 쭉 뻗어왔고 어느 지점에서는 7개의 봉우리가 나란히 있고 아마 우리가 그날 차 타고 가시면 일부러 멀리서 볼 겁니다만 그냥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알고 보면은 자그마한 7 봉우리가 그렇게 놓여 있고 그 중에 가운데 봉우리가 조금 높은 데다가 이렇게 달랑 지어 놓고 그런 안목을 가졌구나. 세상을 그렇게 봤구나. 누가 보면은 그저 길 옆에 늘어진 공간인데 이분은 7 봉우리로 봤구나. 그 중에 그러니까 그건 저 무등산에서부터 용이 꿈틀거리러 온 것으로 봤구나. 용이 있고 학이 있고 그러니까 이 세상을 이런 생명체로 봤구나. 가운데다가 그냥 산은 산인데 산에다가 정자를 앉혀놓으니까 이 산은 학이 돼서 날아가려고 하는구나. 이러한 그분들의 자연과 인간을 연결시키는 이런 안목을 보자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우선 제일 출발은 내가 앉은 자리가 무엇인가. 내가 앉은 자리를 이 세상의 중심으로 바라보는 이러한 그 자연관. 그 다음 두 번째로 가면은 그 위치가 정해져 눈앞입니다. 너무나 뻔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눈앞에는 너른 들이 펼쳐지고 들이 있으면은 강이 흐르고 강이 있고 들이 있으면은 거기에 곡식이 자라고 새가 날고 있으면 언젠가는 끝이 나고 끝이 나면은 그건 또 산이고 내 앞에 저 멀리 있는 산은 또 누군가의 뒤산이 되고 그럼 그놈에는 또 그것이 펼쳐지고 이러한 그분들의 일종의 믿음이죠. 그래서 두 번째 단을 보면은 딱 그랬습니다. 그래서 또 산을 배치하고 여기에 나오는 산 이름들은 실제로 가보면 그 지도상에서도 웬만한 거는 확인되고 거기서도 나름대로 그 산을 중심으로 또 문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저런 산을 실제로 눈으로 봤을까 보이지 않지만은 적어도 그는 그의 지시를 동원해서 산을 동서남북에 배치하고 그것이 의미를 가지고 이런 하나의 세계, 완성된 세계죠. 그래서 그 강이 있고 들이 있고 사실이 그렇습니다. 이 면왕정에서 내려다보면은 눈앞에 조그만 가까이 그 오래천이라고 하는 하나의 그 개천이 흐르고 또 저 멀리 영산강 본류가 흐르고 이래서 산과 들과
물과 거기에서 일어나는 그 농사와 또 그 나는 새와 이런 것들이 저래서 하나의 완성된 세계로 보는구나. 설사 현실적으로 새가 날지 않더라도 그분들은 물에서 새가 난다고 하고 저 새가 나와 마음이 통한다고 함으로써 하나의 완성된 세계를 만드는 거죠.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온통 중국, 온통 궁궐, 온통 위대한 사람 이게 아니라 바로 내가 사는 곳 이것이 이렇게 완성된 모습이구나. 나의 완성이라는 것은 또 저놈에는 누군가의 그런 완성된 세계가 있을 것이다 라고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안목이죠. 자, 그런 공간이 주어지면 반드시 오는 게 있습니다. 공간이 있으면 시간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 번째 보면은 그 사계절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계절 이야기. 그러니까 자연이 이제는 우주로 가는 거죠. 흔히 우리 천자문에서 천지현황 우주홍화할 때 우주라 그럽니다. 사실은 이건 엄격히 말하면 우라는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공간의 총칭이고요. 주라는 것은 시간의 총칭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우주라고 할 때는 여기서 여기까지가 아니라 여기서 여기까지라는 공간에다가 여기서 일어나는 모든 계절과 시간의 변화까지가 우주인 거죠. 그러니까 눈앞에 펼쳐진 공간을 했으니까 저것들이 사계절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는가 반드시 시간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에서 시간으로 감으로써 모든 게 완성되는구나. 공간에서 시간으로 가고 나면 그다음 네 번째는 그 자연 속에서 생활을 말하게 되는 거죠. 생활. 반드시 사람이 있어야 완성이 되니까요. 그것에서 생활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또 그렇게 말하죠. 난 세상이 다 이제 현실을 그만두고 퇴직하고 이곳에 와서 살면은 한없이 편안할 줄 알았는데 더 바쁘다는 겁니다. 밤이 떨어지면 밤 줘야 되고 꽃이 떨어지면 꽃을 썰어야 되고 뭐 한번 보고 더 바쁘다. 얼마나 바쁘냐. 지팡이에 다 달버렸다. 이 중에 연세 드신 분이 많이 계십니다만은 그렇다 그래요. 사람이란 게 지금 급한 일 요거 끝나면 좀 편안하겠지. 요번 일 요것만 끝나면 세상 누가 뭐래도 나 한 3일 잘난다. 라고 하지만은 그거 끝나면 꼭 그만큼 바쁜 일이 있다 그래야 돼요. 그래서 이제 긴 인생으로 좋다. 내가 활동할 때는 손발을 타도 하고 늙어 은퇴하고 나면 편안해야지. 라는데 은퇴하면 또 더 바쁘다 합니다. 얘 다 키우고 나면 또 손잡아달라고 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도 내가 와서 보니까 이렇게 바쁜 일이 많구나. 그 바쁜 일이 바쁘게 안 느껴지는 거는 지팡이가 달아도 바쁘게 안 느껴지는 거는 바로 자연 속에서 자연과 일치하니까 이런 바쁜 것이 곧 한가로운 삶이구나. 한참 바쁘다 해놓고는 한가롭다. 서로 모순인데 그렇게 자연의 공간과 자연의 시간이 일치하는 삶은 바빠도 한가롭다. 라고 새로운 세계를 발견하는 거죠. 하고는 끝에 가서는 결국 이러니까 내가 신선인지 신선이 난지 해서 의미를 부여합니다. 내가 이런 삶이야말로 정말 신선이다. 신선이니까 뭐 신선은 죽는지 사는지 모르고 이 세상이 저 세상이 모르고 그래서 완전한 삶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완전한 자연의 시간과 공간 속에서 사니까 내가 늘 걱정한 대로 이러다 늙어 죽는 거 아닌가? 늙어 죽는 것도 자연스러웁니다. 해서 삶과 죽음마저 받아들이는 이런 세계. 그래서 얼핏 보면은 그냥 자연 속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지만은 그런 삶이 인간 삶의 완성이다. 그런 것을 한번 염원해보자 하는 새로운 꿈을 꾸는 사람들의 삶.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는 어떻게 사는 것이 올바른 것인가? 또 사람은 자연 속에서 어느 것이 삶의 완성인가를 통해서 사람과 자연을 일치시키는 이런 삶을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그럼 이것을 다음 주에는
가능한 데까지 이런 시각으로 바라봤을 때 세상이 정말 좀 달리 보이는가? 그게 그건가? 한번 가서 보시겠습니다. 예, 오늘 여기서 마치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